안녕하세요. 네, 세계문화부 학예연구사 김희정입니다. 올 초 세계도자실문을 새롭게 열고 또 이렇게 아울러서 국제학술대회까지 열게 되어서 저에게는 엄청난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과 발표와 토론에 응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시 주제인 무역도자에 대해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테지만 국립박물관에서 실물로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제 설명을 편안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도자실은 전 세계의 도자기를 소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간적인 한계 등을 고려해서 해상무역 도자기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네덜란드 프린세스 오프 국립도자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MOU를 체결하고 2019년에 네덜란드에서 먼저 썬큰 트레저라는 침몰선 출토 도자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신안해저 문화재가 출품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12일 WTO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국외에 있는 전시품의 귀환은 물론이고 국외 유물 대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실제로 국립박물관에서 계획한 여러 해외 전시가 작년에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유수의 박물관들이 문을 닫는 와중에도 네덜란드 박물관과 중앙박물관이 잘 소통하여 신안품의 반환 및 세계 도자기를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래 사진은 그 네덜란드에서 신안문화재를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며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무사히 한국으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한 네덜란드 도자기의 포장 상태이며 역시 아래쪽 보시면 도자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함께 확인하면서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박물관은 작년 한 해 총 7개월 동안 폐관을 하였지만 세계도자실은 전시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작년 12월 21일 세계도자실을 개관하려고 하였으나 이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올해 1월 25일에 관람객에게 드디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세계도자실 입구 모습입니다. 도자기에 담긴 동서교류 600년을 부재로 하고 도자기를 매개로 한 17, 18세기 해상무역에서 동서양이 상호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주고자 마련된 공간입니다. 전시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30점, 네덜란드에서 온 게 113점, 총 243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는 4부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부터 전시실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실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도자기는 명대 청아백자 주전자입니다. 문양 장식은 분명 중국의 것으로 보이는데 형태가 이국적입니다. 네, 이슬람 금속 주전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중국 주전자와 형태가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슬람 상인에 의해 주문된 이슬람 취향이 반영된 중국 청아백자 주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 중국의 자기가 교역되었음을 보여주는 전시품입니다. 다음은 전시 일부인 아시아에서 발생한 자기와 교역이라는 주제로 중국 청자와 백자, 고려 청자를 전시하고 동양 자기의 발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핑 기술을 활용해서 도자기의 발생부터 전시실 전체를 개괄하는 내용을 연대순으로 담아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핑 영상은 청아백자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지구본으로 구성과 연출이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2부입니다. 중국의 남송 후기 무렵부터 원나라 말기는 중국 해상교역의 절정기였습니다. 사실상 유럽의 대항해의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 대외 무역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국 1323년 중국 경원항에서 일본으로 항해할 배에 선적할 물건들을 수집한 모습을 추정 연출한 것입니다. 용천료, 경덕진료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온 도자기가 200톤급의 배에 실려서 일본 하카다항으로 가는 도중 우리나라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신안 해저 문화재라고 불립니다. 너무나 유명한 컬렉션이라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전시실에 가시면 이 신안 해저 문화재 중 대표 도자기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도자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3부입니다. 책으로만 보고 국내에서 만나볼 수 없었던 무역 도자기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실 오른편 긴 벽에는 네덜란드에서 황금기라고 부르는 17세기 1611년에 암스테르담 에이스로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덜란드로 망명했던 철학자 데카르트가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평범한 물건과 신기한 물건들을 모두 갖춘 곳이 이 도시 말고 또 있을까라고 반문했을 정도의 자신감이 넘치던 암스테르담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 지도는 17세기 유럽 상단의 무역 항로 중 하나입니다. 15세기 후반 포르투갈 중심의 해상 무역은 이후 영국과 네덜란드 등의 동인도 회사로 재편되고 특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중국과 일본 자기를 독점적으로 유럽에 공급하였습니다. 1650년경에 이 지도는 나가사키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도자기 수입 루트로 보입니다. 이것은 일본 아리타에서 제작한 접시로 가운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상징하는 VOC 마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에 주문된 접시로 보입니다. 다음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 조반니 벨리니의 그림입니다. 그림 속 인물들 중 염소 하반신을 한 사티로스와 헤르메스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그리스 로마 신들의 연애 모습을 담은 그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알폰소 데스테 공작의 성을 장식하기 위해 1514년에서 1529년 사이 그려진 그림으로 학대에서 보면 서양 신들이 중국의 청아 접시와 큰 발을 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16세기 유럽으로 유입된 중국 청아백자의 모습을 짐작하게 합니다. 전시실에는 이 시기 유럽으로 수출된 자기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넝쿨 무늬와 큰 꽃, 용 등이 그려져 있고 굽에는 가정, 만력 등의 제작 시기를 알려주는 연호가 적혀 있습니다. 17세기가 되면 조금 다른 양식의 중국 도자기가 유럽으로 유입됩니다. 이 접시는 17세기 유럽에 수입된 크랑 양식의 중국산 접시로 가운데 주 문양이 있고 둘레에 구획을 나누어 장식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본격적으로 중국 문물이 유럽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유럽에는 중국풍이 유행하고 크락 장식의 중국 도자기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곳에서 모방되었습니다. 이것은 네덜란드 델프트에서 모방한 독일 접시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크랑 양식이 번안되었습니다. 유럽으로 온 청아백자 중에는 금속으로 덧대어 더 화려하게 장식되기도 하였는데
이 완의 뚜껑 손잡이 음제 장식의 가문의 문장이 보입니다. 유럽 내 크락자기의 인기는 당시 네덜란드에서 유행한 정물화에서도 확인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온 다양한 산물이 넘치는 테이블 한쪽 면에 반드시 중국 청아백자를 그려 넣는 것이 하나의 형식처럼 나타납니다. 이처럼 당시 유럽에서 유행한 중국풍을 시누아즈리라고 부릅니다. 전시실에는 시누아즈리 문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럽의 군주와 상류층은 재산을 탕진하며 중국 자기를 수집하였고 성과 방을 장식하며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였습니다. 보시는 방은 베를린에 있는 샤를로텐부르크성의 도자기 방 모습입니다. 중앙박물관에서는 독일의 샤를로텐부르크성 재단에 요청을 하여 수천 장의 사진을 찍고 그것을 조합하여 도자기 방의 모습을 실감나게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유럽으로 간 중국 자기는 유럽 사회 문화에 다양한 영향을 끼쳤고 세계 도자실에서는 이러한 문화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50년대 유럽에 수출된 일본 자기입니다.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임진왜란으로 끌려간 조선 사기장들이 아리타에 정착하고 이즈미야마산에서 고령토를 발견함으로 해서 일본은 자기의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은 중국에서 보급된 차 문화로 인해 고급 자기를 소유하려는 수요층이 형성되는 등 자기 제작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일본 사카이다 가문에서 전해지는 문서 오보에 각이라고 부르죠. 에 따르면 나가사키에 온 중국인에게 채색법을 전수받고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채색 자기 제작에 성공하여 중국과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또한 1659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로부터 주문받은 자기를 석 달 만에 3만 개 구워 납품에 성공하면서 일본 자기가 유럽에 수출되게 됩니다. 아리타에서 제작된 수출 자기 중에 가키에몬 자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기모노 입은 여인상은 유럽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유럽인들은 독특한 복식과 머리 모양, 옷의 문양 등에서 이국적 향취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카케몬 특유의 붉은색이 돋보이는 십각 접시입니다. 접시 테두리와 호랑이, 매화에 잘 익은 감 빛깔의 붉은색이 돋보이며 자세히 보면 금새도 보입니다. 네, 18세기에는 유럽인의 취향이 반영된 자기를 중국과 일본에 주문하였습니다.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잣그릇, 가문의 문장이 그려진 특수한 용도의 식기 등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 혹은 사적으로 주문되어 유럽으로 수입되었습니다. 이 접시는 긴란테 양식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수출자기입니다. 접시에 파인 반원홈을 남성 턱 아래 대고 수염을 다듬는 데 쓰였습니다. 이것은 북유럽인들이 좋아하는 음료인 맥주를 마시는 용도로 사용된 큰 잔입니다. 전형적인 동양 감성과 북유럽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잔과 접시는 사자 2마리와 그 사이 십자 모양이 3개 있는 암스테르담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즉 암스테르담 가문에서 주문한 찻그릇 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유럽의 차 문화는 유럽인들이 다른 대륙을 탐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작물인 녹차, 커피, 초콜릿과 설탕 등에 의해서 17세기 무렵 본격적으로 유행합니다. 이때 찻그릇도 당연히 중국과 일본에 주문하게 됩니다. 이 커피포트는 일본 아리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커피포트는 끓이기 위해 처음에는 금속으로 만들어지지만 이렇게 도자기로도 주문되었습니다. 또 전시실에는 당시 차 거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차 상자 무게를 재고 있는 그림인데요. 상자 가운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상징하는 VOC 마크가 있고 상자 윗면에는 광저우 상단 중 하나인 의풍행이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에서는 동양풍의 다 도구가 보이고 찻받침에 찬물을 덜어서 마시는 17, 18세기 상류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시 4부에서는 100여 년간 유럽에 수입된 동양자기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기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유럽의 도기는 이슬람 도기 기술의 영향을 받아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16세기 네덜란드 델프트에서도 도기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매우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는 중국 청아백자를 본 델프트 장인들은 중국 자기를 닮은 도기를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했고 결국 제작에 성공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항아리에 만일 제가 이름을 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중국 자기와 델프트 도기를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델프트 도기는 처음에는 중국 자기를 완벽하게 모방하려고 했고 후에 중국적 요소만을 차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유럽인들이 좋아할 만한 개성 넘치는 델프트 도기를 만들면서 매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모방에서 벗어나 유럽 취향이 반영된 델프트 도기입니다. 매우 아름답죠. 유럽 도기 시장에 새로운 오리진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델프트 도기는 타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것은 독일 닌펜부르크 성내에 있는 파고된 부르크 내부 사진입니다. 화이트와 골드, 델프트 블루 타일로 장식된 매우 화려한 방입니다. 델프트 도기 타일은 유럽의 여러 궁전과 교회, 일반 가정의 부엌 등 죄송합니다. 네, 부엌 등 곳곳을 장식하였습니다. 또한 델프트 도기는 가격이 저렴해서 비싼 중국 자기를 대신해 일반인들도 중국풍을 즐길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시킨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럽 자기의 탄생입니다. 유럽인들은 처음 중국 자기의 특징이 고령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흙과 재료를 뒤섞어 실험하고 또 실험하였으며 숱한 시행착오 끝에 1709년 독일 작센공국의 드레스덴 연구실에서 경질백자가 요한 프리드리 베트거에 의해 탄생합니다. 이후 1710년 아우구스투스 2세가 마이센에 로얄 작센 자기 제작소라는 공장을 세워 자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유럽은 비로소 자기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포도 넝쿨이 첩화된 동양풍의 이 주전자는 베트거 양식의 백자 주전자로 초창기 마이센 자기입니다. 이 조각상은 마이센에서 1720년경 헤롤트를 1730년경 캔들러 등을 영입하면서 마이센 자기의 예술성이 높았을 무렵 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이센의 대표적인 대중적 패턴인 쯔비벨 무스터가 그려진 접시입니다. 쯔비벨 무스터는 번역하면 양파꽃 무늬이지만 동양의 복숭아 또는 석류 디자인을 오해하고 번안한 패턴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까지 인기가 있어 여러 나라 자기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이센 자기에는 작센 지방을 상징하는 푸른 쌍검이 그려져 있는데요. 처음 그려진 AR은 아우구스투스를 뜻합니다. 이것은 최초로 상표권 개념을 도입한 셈이며 쌍검 마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촌입니다. 독일은 철저하게 자기 기술을 비밀로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유출되어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고 마이센 자기 제작 기술은 오늘날 유럽 자기의 명성을 얻게 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191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두 번째로 자기 제작에 성공하였고 프랑스,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 각국의 자기 제작소에서 마이센의 자기 스타일을 처음에는 따라 만들었습니다. 이후 각 제작소에서는 그들만의 개성을 담은 아름답고 우아한 자기를 생산하였습니다. 한 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도자기 브랜드인 웨지우드에서 만든 크림웨어입니다. 크림웨어는 1760년대 영국 샤를로트 왕백에 선보여 퀸즈웨어라는 이름을 하사받습니다. 상하색의 부드러운 색감 위에도 팔자를 이은 듯한 규칙적인 투각은 이 그릇의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100여 년 동안 유럽에 들어온 엄청난 양의 동양의 자기는 처음에는 중국과 일본에 불을 안겨줬지만 결국 유럽 자기 탄생의 원동력이 되었고 유럽인들은 그들만의 자기를 직접 생산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자기 수출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도자기 역시 기계식 생산체제로 전환되어 폭발적으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양의 자기 생산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었고 세계 자기 시장의 중심이 동양에서 유럽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전시 내용은 여기까지 끝입니다만 전시 담당자로서 느꼈던 점과 앞으로 다뤄졌으면 하는 전시 주제에 대해 향후 과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박물관 전시는 실물 유물을 통해 과거 인류의 자취를 복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 역시 17, 18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도자기 교역과 문화사적 역량관계를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전시된 동양 자기와 유럽 자기들은 도자기 교역의 화려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감춰진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 즉 부정적인 역사를 유물과 공간적인 한계를 이유로 들어 충분히 다루지 못했고 혹 전시로 옮겨졌을 때 불편한 이면을 언급할 수 있는 가능한 내용과 범주를 설정하는 것은 담당자에게 매우 큰 부담이며 고심이었던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당시 수입이든 수출이든 조선이 세계 도자 무역에 참여한 정도가 어떠하였는지 상황을 밝히기에도 역량과 연구가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사부의 유럽 자기의 탄생과 발전 과정에서도 좀 더 많은 유물로 밀도 있게 재현하고 싶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브리티시 박물관에서 자기를 차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내용을 풍부하게 선보이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2년이라는 한시적 기간의 세계 도자실이지만 앞으로 세계 도자사회에서 연구가 필요한 주제 개발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계 도자실 2, 세계 도자실 3와 같은 전시를 다시 개최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은 최근 이란 박물관과 MOU를 체결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와 관련된 전시도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이슬람 문화와 관련된 전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계 도자사에서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 도기와 그 영향을 받은 유럽 도기에 대해 소개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연구가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학계와 연계하여 개발하고 전시로 이끌어가는 것이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을 보며 세계 도자실 전시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